그러네. 나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냄비를 에워싸고 있을 때도, 고웨이와 아이들이랑 트럼프 놀이를 할 때도 그 편지가 머릿속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다. 메구미 씨 말이야. 혹시 오치아이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 왠지 그런 것 같아. 가오루가 내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오늘은 피곤하지? 잘 자요? 가오루가 침실 불을 껐다. 저기, 아까 오토 씨랑 무슨 얘기했어? 내가 물었다. 우리가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가오루와 메구미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 산매경에 빠져 있었다. 특별히 꼭 알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이대로 혼자만의 세계로 던져지는 게 싫어서 가오루에게 물었다. 비밀이야. 가오루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남편한테 말 못할 나쁜 계략이라도 꾸몄다는 거야? 나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불안을 들키지 않도록 농을 짓거렸다. 내가 부럽대. 가오루가 속삭였다. 메구미가? 그래. 사토시 씨 같이 다정한 남편이 있어서 정말 부럽대. 메구미 씨는 전 남편 일로 꽤 고생을 한 것 같아. 준의 양육비도 안 내는 것 같던데. 양육비는커녕 헤어진 후에도 종종 돈을 뜯으러 찾아오는 것 같아. 그래? 전 남편은 원래 매장 같은 곳에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를 했대. 결혼할 무렵에는 사업도 순조로웠던 모양인데 5년 전쯤에 부도가 나버려서. 5년 전이라면 메구미가 이혼하기 2년 전인가? 돈 문제라면 부부가 힘을 모아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메구미 씨도 일을 시작했다는데 부도를 계기로 남편은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대. 없는 돈을 도박에 쏟아붓거나 매일 고주망태가 되거나 그걸 말리자 메구미 씨에게 손찌검까지 해서. 가오르는 폭력이라는 말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민감했다. 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한동안 참았지만 곧 준에게까지 손을 대게 돼서 헤어졌대. 그랬던 건가? 메구미 씨의 말처럼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사토시 씨 같은 다정한 사람이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다정하진 않아. 다정해. 사토시 씨가 손을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걸. 잊은 것 같지만 과거에 딱 한 번 가오루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무렵의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가오루와 처음 만난 것은 가게 문을 열고 1년쯤 지났을 때였다. 하루 저녁 마시고 간 것만으로도 뭔가 한 사연이 있는 여자라고 느껴졌다. 그때 가오루의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오루는 매일 밤이면 가게를 찾아왔다. 항상 버번 스트레이트를 들이켜고 바에 엎어져 고주망태가 되는가 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주변 손님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성가신 손님이었다. 오치아이는 가오루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가오루는 30살이었다. 나보다 2살 어린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갑이다. 나와 동갑인 여성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거칠게 술을 마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내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게를 닫아도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술을 계속 마셨다. 어느새 그런 그녀와 새벽까지 함께하고 고주망태가 된 그녀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가오루는 그날도 바 앞에서 몹시 취해 있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했었기 때문에 술을 달라는 가오루의 요구를 거절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술을 내놓는 게 당신 일이잖아.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가오루는 격한 말투로 달려들었다. 나는 조금 괘씸했지만 가오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 같은 건 살아도 소용없어. 죽고 싶어. 죽고 싶다고. 가오루는 그렇게 말하며 소매를 걷고 자신의 손목을 내 쪽으로 뻗었다.
가오루의 손목에는 면도칼로 그은 것 같은 몇 개의 상처 자국이 있었다. 죽고 싶어. 매일 죽고 싶다고 비는데도 항상 죽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야. 술을 안 내놓을 거면 거기 있는 칼을 빌려줘. 그러면 이번에는 꼭. 그렇게 외치면서 몸을 내밀고 칼을 붙잡으려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가오루의 뺨을 때리고 말았다. 어떤 폭언을 토하든 아무리 민폐를 끼치든 손님에게 손을 댄 적은 없었다. 아마도 가오루가 내 안에서 손님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만 것이리라. 내가 뺨을 맞고 정신을 차린 가오루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다. 그리고 3년 전에 자신을 덮친 소름 끼치는 개양을 더듬더듬 내게 이야기했다. 가오루는 그때까지 도쿄에 살면서 어페럴 업체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도 있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어느 날 밤 가오루는 일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는 상사를 따라 한잔하러 갔다고 했다. 상사가 권하는 대로 술을 마신 가오루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고주망태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호텔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가오루는 비틀거리면서도 돌아가려고 했지만 상사가 그녀를 막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겨우 의식을 되찾자 가오루는 울면서 상사에게 화를 냈다. 하지만 상사는 합의한 거였잖아 라며 정색을 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합의 따윈 한 적이 없다. 마음속으로는 격하게 저항했지만 몹시 취해서 몸이 마르지지 않았을 뿐이다. 상사에게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일을 가족과 연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오르는 그 뒤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다. 무슨 일에든 무력해지고 그 뒤로부터는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나쁜 쪽은 억지로 자신을 욕보인 상사임에도 되려 가오루가 죄책감에 시달렸다. 가족에게도 연인에게도 그 괴로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그저 무방비했던 자신을 계속 탓했다. 마침내 격심한 정서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도 어색해져 갔다. 그 후 가오루는 연인과 헤어지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싶어 집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가오루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그리고 어떻게든 눈앞의 여성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가오루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품기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그때까지 해온 여러 나쁜 짓에 대한 속죄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망설여지기도 했다. 내 과거는 온통 거짓이다. 가오루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내 과거를 가오루가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위축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도 가오루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가오루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았다. 당연하지. 정말? 그럼. 그 덕분에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손에 넣었다. 가오루라는 훌륭한 아내와 호노카라는 귀여운 딸아이에 둘러싸인 따뜻한 가정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잃을 순 없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런 약속을 지킬 순 없다. 아니, 애초에 지킬 필요 따윈 없는 꺼림칙한 요구였을 뿐이다. 가게에 들어가자 홀쪽 테이블석에 오치아이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펴고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아침. 내가 말을 걸자 오치아이가 이쪽을 보고 하고 대답했다. 나는 바 안으로 들어가 오픈 준비를 시작했다. 저기 좀 상의할 게 있는데. 오치아이가 말했다. 뭔데? 나는 오픈 준비를 위해 손을 움직이면서 시선만 오치아이에게 돌렸다. 그 두 사람을 슬슬 정식 직원으로 고용할까 하는데.
메구미와 고에이를 말하는 것이리라. 오토씨는 문제없을 것 같다. 하지만 고에이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오너도 늘 의욕이 없다고 불평했잖아. 그렇긴 한데 말이지. 아무래도 그 녀석은 아르바이트라는 처지에 대해 응석을 부리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서 그 나름의 월급과 4대 보험 같은 대우를 해주면 일에 대한 자세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지. 고에이는 오차이를 그냥 잔소리 심한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차이는 가게 책임자로서 고에이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직원이 되면 지금 이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일을 못한다고 쉽게 자를 수도 없어. 그건 그렇지만 말이야. 그 녀석한테 빨리 빠쪽을 맡길 수 없으면 곤란해. 내가 있는데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오차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을 취했다. 호노카도 무럭무럭 크고 있어. 무카이도 쉬는 날이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일반 직장들과는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가족과 애쓸 수 있는 시간도 적어. 주 하루 정기 휴일로는 어디 가서 자고 오기도 어렵잖아. 그러네. 나는 오차아이의 배려에 감사하며 끄덕였다. 오너 생각이 그렇다면 난 전혀 이의 없어. 그럼 그 녀석한테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래도 난 거북해하는 것 같으니까. 오차이가 겸연쩍은 미소를 보냈다. 알았어. 고웨이가 그럴 생각이 있는지부터 물어볼게.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바에 나와 있다. 그러고 보니 무카이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어. 오차이의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가 내민 봉투의 발신인을 보고 또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카모토 노부코. 가게로 보낸 걸 보면 손님인가? 오차이가 물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몸을 진정하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 손으로 봉투를 뜯고 안에 든 내용물을 꺼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만 정말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기나 한 건가요? 지금 당신이 행복한 것은 나와 그 약속을 한 덕분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이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 주변에도 나와 똑같은 재앙이 덮칠지도 모릅니다. 당신 주변에도 나와 똑같은 재앙이 덮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글자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곱씹어 보았다.